안녕하세요. 친절한 뮤싱 이제 49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처서도 지나서 조금 날씨 좀 선선해질 걸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더운 이 무더운 8월의 마지막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더위를 먹은 것까지는 아닌데요. 음, 땡볕이 좀 걸어 다녔거든요. 네. 총 합쳐가지고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 다녔어요. 네.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어이구, 그쵸. 어, 집에 들어와가지고, 네. 햇빛이 있을 때, 낮부터 음.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음.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네네. 땀이 막 내는. 음.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대요. 안 움직이다가 네. 움직이면 네. 갑자기 땀이 난대요. 아하, 그렇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부족의 이 뭐라 그럴까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알다시피 목요일 날 저희가 경제교육 강사 연수가 있어가지고 태안에 정치연구원에 가서 AI 활용한 금융교육 강의 연수를 받고 안동에서 예전에 벌써 30년 전이더라고요. 안동 그 런던에서 있었던 그 청년들하고 신부님 지금 안동에 계셔가지고 그 신부님께 그 30년 전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같이 이렇게 MT를 하면서 옛날 추억에 젖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오늘 그래서 태권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범님이 이렇게 몸을 좀 풀어줬는데,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동,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은 뭔가 할수록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가기 전에는, 가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막 했었는데, 가고 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받고 났더니, 이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건강관리. 특히나 이번에 갔을 때 안동에 그 신부님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세 가지와 해외 세 가지 정도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국내 관련된 뉴스는요.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진입에 대한 카운트다운 채권시장에서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연속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 금리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두 번째, 8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 집계 통계를 봤더니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수출액이 전년도기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고 있겠지만 이게 HBM 반도체 때문이지 나머지 설강, 범용 IT 소비재 전통 제조업들은 역성장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 조이기와 제2금융권의 풍선 효과인데요. 아무래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축소 같은 이러한 정부에서의 어떤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 쪽으로 풍선 효과처럼 가시화되고 있어서 결국 부실 채권에 대한 비율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뉴스를 좀 정리해 보시면요.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긴축 장기화를 세기를 밝혔다라는 내용.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무역법 관세 세부 산정표를 통보하고 있는데 대미 무역 흑자국 대상으로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공표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마진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중동 해상 긴장지수가 국제 유가 88달러선 상단을 지지하고 있어서 결국 하방쪽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전체적으로는 긴축의 파도와 금리 인상, 또 수출의 양극화,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긴장 완화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방어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한 뉴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한국경제신문 8월 19일자 반도체 조선병 사람만 뽑아 뉴 노멀된 고용 없는 성장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KDI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좀 높였지만 취업자의 예상치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호황이 되면서 3%의 성장을 앞두고 있지만
9개 업종의 고용 증가는 단 2개뿐이었고요. 그것도 지역 이제 반도체로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충천은 수출 생산의 증가로 좀 늘어나고 있지만 경남 전라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고용 없는 어떤 성장을 이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기사는요. 맨날 청년 우린 안 보입니까? 무주택 4050 세대 불만 폭발이라는 매일경제신문 8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사업들, 정책, 금융 3종 세트 등등이 모두가 다 39세 청년까지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50에서도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지원을 왜 안 해주느냐라는 내용들,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일단은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이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최대 80% 적용하는 정책 모기지 소득 요건 7천만 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4050 세대에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거에 앞서서 저도 청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35세가 지난 청년들 같은 경우가 지원되는 부분이 일단 주거 관련된 부분만 좀 있고요. 그것조차도 40대가 넘어가면 사실은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책이 다양한 층에게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필요한 사람에게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민 티끌 모아 티끌 소중함 아시겠죠? 최고 연 13.5% 고금리 적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라는 8월 23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과 이런 절반 수준 이하 실제 수익률에서 한동안 인기가 떨어졌었는데요. 코스피 급락장 속에서 개인의 안전상품 위주로 좀 분산하는 경향이 있어서 킵이나 우리 등 고이율 상품들을 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폄하되던 적금이 다시 요즘엔 주목받고 있어서 안전된 상품에 대한 이러한 투자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적인 입장에서도요, 있을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좀 지속적인 ETF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자도 못해 깡통대출 급주 인벤 건전성 관리. 요거는 제가 아는 거냐.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따로 없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4050 대상으로 뭐 혜택이 없다. 네. 2030만 있고 4050은 없어서 다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싫어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숙명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050이 2차 베이비 부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면 어때요? 너무 많이 줘야 부담이 되는구나. 너무 커요. 네.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이미 2030 때 좀 준비 좀 하지 그랬어 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좀 감정적인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뭐 40대 중반 50대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 살아. 그러면 친구들이 오랜만에 10년 20년 만에 만나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넌 아직도 집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근데 실제로는 하기가 40대나 쉽지는 50대도 않았죠. 맞아요. 50%는 좀 넘는데요. 한 60% 정도가 자가이고요. 나머지 40%는 전월세예요. 그리고 또 자가인 사람들도 대출이 있다면 대출 다 갚았을까요? 못 갚았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 서로 어려운데 얘기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청년들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그래도 얘기라도 하지. 내가 억울해요. 그때 못 썼어요. 근데 4050은 어때요? 얘기도 못해. 아니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지. 그런 얘기도 못해. 자, 이게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나 아니면 영국도
토지를 소유하지는 않는데 그냥 100년 임대로 해가지고 주택만을 소유를 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 사회주의가 공개냐? 맞아요. 그거는 사회주의 경향, 그러니까 공산당이다 이렇게 가기보다도 사회주의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땅 자체를 국가가 소유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다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땅을. 그렇죠. 그걸 몰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일파 재산도 좀 몰수 못해서 소송에서 쭉 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죄송한데요, 토지 공개념이나 몰수할게요. 앞으로 100년 동안만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다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처럼 앞으로 99년은 당신 땅인데 99년 이후에는 다 나라 땅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르겠죠. 뭐 홍콩처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 무슨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이해관계가,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얼추 반반이기 때문에 투표해가지고 결판이 안 나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웬만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걸려있는 투표에서는 항상 누가 이겨요? 집주인이 이기죠. 그렇죠.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집주인은 투표에 나오고 집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에 못 간다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해봤자 되겠어. 이런 염세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고민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건 우리 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의견을 듣는 거,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기억 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어때요? 비판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기사가 3개인데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헬스장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헬스하러 가는 건 아니고 샤워하러 가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네. 자, 헤럴드 경제입니다. 제목이 앞에 거 다시 하죠. 네네. 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네. 예. 2020년 8월 18일 기사이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이자도 못 받는 깡통 대출 급증, 인뱅, 건전성 관리 도마에라고 올라와 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조금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픽부터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정식, 원래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용어도 틀렸죠? 뱅킹의 뜻이 뭡니까? 은행 업무란 뜻이에요. 네. 인터넷 뱅크라고 하면 인터넷 은행이란 뜻이겠죠. 예, 제가 항상 여기 지금 기자님 계신데요. 그러네요. 얘기 안 할게요. 네. 기자가 그림이 작은데 되게 좀 예쁘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딴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3사 인터넷 뱅크예요. 인터넷 전문은행 3사 무수익 여신 비율 추이입니다. 무수익 여신이 뭐였죠? 수익이 안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뭡니까? 이자겠죠. 네. 이자가 안 나오는. 이 무수익 여신이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NPL 되겠습니다. Non-Profitable Loan입니다. 네. 수익이 안 나와. 그래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가 있는데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지금 무수익 여신 비유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0.52, 0.52 그리고 기업도 0.62, K뱅크는요 0.68 그리고 기업은 0.05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회색이 2005년 그리고 파란색이 2026년 상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가장 독특한 게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지?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중은행 중에서 제일 큰 거 또는 5대 은행에서의 무수익 채권 연체율하고 관련돼 있죠. 연체율을 기준을 보통 얼마로 세운다고요? 0.3에서 0.4요. 큰 은행은. 근데 지금 얘들은 얼마요? 0.5.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큰 은행보다 이게 무수익 채권의 연신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자, 보시면 토스뱅크가 독특합니다. 네. 가계는 0.44, 0.48. 다른 데보다 낮고요. 기업은 어때요? 높네요. 높죠. 1.43이야. 이건 저축은행의 지금 어떤 스타일인 거거든요. 전 그 대신 이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깡통 대출 늘어난 인터넷 뱅크 뭔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뭘 밀어붙였죠? 인터넷 전문은행 당신들은요, 최근에 인가를 받았으니까 네. 다른 은행이 안 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였죠? 중저 신용자 대출을 최소 몇 퍼센트? 30% 이상 하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뭐 독특한 게 없거든요. 네. 중저 신용자니까 네. 어때요?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 힘드신 분한테 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은행에서 네. 요즘 신문 보셨어요? 인터넷 전문은행들 연체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스스로 잘못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독특한 거 토스뱅크의 네. 가계대출은 0.4 수준인데 기업대출은 1.4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괴리가 1%나 지금 무수익 여신 비중, 연체율 관련된 게 1%나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는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건 확인한 거 아니고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기업 대상의 대출이 연체율이 높은 이유. 저는 이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어떤 게 많을까요? 소상공인.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가게에 포스 기계 아시죠? 포스. 네. 그 계산하는 음식점에서 계산하는 그 기계. 네. 그 포스 기계 중에 포스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잘못 본 것 같은데. 포스 기계가 옛날 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토스 건 되게 작아요. 아. 토스 그 단말기에다가 우리가 카드를 꽂고 계산한다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다른 데 말고 토스뱅크, 토스 그룹이 소상공인한테 포스기를 많이 배급을 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원래 쓰고 있는 포스가 있는데 포스로 바꾸려면 네.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뭘까요? 저희 거 하시면 신용대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소상공인 대출을 많이 늘리면서 연체율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어디가 회사가 좋다 문제 있다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요 기사 무수익 채권이 늘어났다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고요. 2020년 8월 18일 기사네요. 제목이 예금보험공사 올해 저축은행 특별개정 부채 1조 덜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지만 내년 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그래픽만 볼게요. 저축은행의 특별개정 개요와 순부채 규모. 아니 우리 일반 수요자가 저축은행 특별개정을 왜 알아야 돼?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만일 저축은행에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고 거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축은행의 특별 개정 하기 전에요. 네.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이 스페셜 뭔가 잘해준다. 우리 저 곰탕도 스페셜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여유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저도 요즘 새로 우리 동네에 생긴 가게 중에 뼈 해장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 해장국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뼈 해장국 하나 주시고요. 스페셜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뜻은 특별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의 특별은요, 그게 아닙니다. 스페셜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separated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네. 우리의 변액보험이나 그렇죠. 아니면 펀드에도 특별 계정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스페셜이 아니고 separated. 다른 계정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축은행의 특별 계정이 왜 필요하냐? 저축은행이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지난 15년 전에 2011년에 엄청 난리가 났었죠. 네.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투입한 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계정. 이 계정은 어디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저축은행에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와 기타 기여금을 어때요?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특별 계정입니다. 투입 자금이 27조래요. 요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명확하지 않느냐? 요 특별 계정에 들어온 돈이 27조인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가 물어준 돈이 27조인지 그렇죠.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순부채 장액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조 9천억이었대요. 빵꾸 난 게 떼워준 거하고
그 다음에 받은 거하고 봤더니 차이가 2조 9천억을 빵꾸 났다 이었는데 최근 2조 원 미만으로 축소됐대요.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니까 한 6개월 또 반년 1년 정도 안 돼서 9천억 이상이 줄었다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에 대한 제 예측도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운영기간, 요 특별개정 언제까지 갈 거냐면요. 2026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 법안 계류 중. 지금은 2026년까지 해결하는 걸로 법이 돼 있는데 법을 고치겠대요. 2027년 말로.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부채가 완전히 끝나면,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빚진 돈을, 예금보험공사에 빚진 돈을 다 갚으면 이 특별개정을 청산 끝내버리겠다라는 뜻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요.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10년 넘게 못 갚다가 지금 갑자기 9천억 1조 이상을 갚았거든요. 1년도 안 돼서. 무슨 사정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정이 뭘까요? 글쎄요. 자산 청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랐다고 5천만 해도 원에서 그게 그렇게 많이 갑자기 생겼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불과 몇 개월인데. 생각해보시면 저축은행에 저축하신 분들이 넣었던 돈을 한꺼번에 이리저리 많이 옮기실까요? 넣었던 데 계속 넣을까요? 뭐 넣었던 데 계속 넣겠죠. 보통 안 움직이시거든요. 다른 이벤트 저축은행이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계속 어려워왔거든요. 호재는 딱 이거 하나예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랐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내년 정도면 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예금보험사가 저축은행 부실절기에서 조성한 특별개정 순부채 올해 들어 1조 원 줄였다. 올해 들어서, 올해가 가지도 않았는데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를 고려할 때 개정의 운영기간을 예정대로 1년만 연장하면 내년 말까지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저도 관심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에 투입한 자금이 27조 2천억인데 여기 이자 계산했을까요? 10년 넘게 돈 꼬라박고 꼬라박은 돈에 이자를 계산했을까요? 그건 물음표입니다. 이자 계산했으면 난리였겠죠?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1년을 이렇게 연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이것도 예금자 보호법 법이니까요. 발의해둔 상태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개정 연장을 둘러싸고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그러니까 저축은행 업권이 아니라 다른 업권에서는 불만이 나온대요. 특별개정은 저축은행 부실정리를 위해 설치됐지만, 그런데 돈을 뜯어낸 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어때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투자의 다른 업권이 낸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개정이 지원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2배 뛴 다음에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 있기는 하죠. 네. 자,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의 100%를 부담을 한대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저축은행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축은행에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려하셨던 바와 다르게 저축은행이 한층 더 안전해졌습니다. 한층 더 믿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담하는 게 다 털었거든요. 만일 저축은행 특별 개정 이게 내년 정도에 다 부채를 상환한다면 저축은행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더 많이 모으겠죠, 뭐. 예금을 받고 드리는 이자, 예금 이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올린다?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이 부담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저축은행 되게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은 저축 예금 잔고가 너무 줄어가지고 은행과 다르게 저축은행은요, 예금 잔고와 그리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잔고가 작으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도 그러겠네요. 작아져요. 그럼 수익성이 낮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는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막 올리면서 우리 저축은행이 더 좋아요, 더 많이 이자를 줘요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실 거 딱 하나예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한도라면 큰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내용 파악이 아니고요, 그냥 제 코멘트를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헤럴드 경제 2026년 8월 17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언제까지 미장만 투자해? 미장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미국 투자, 미국 증권 시장, 미장. 그렇죠. 요즘 지난번에 중국 투자가 국장 뜬다. 들었어도 내가 헷갈렸었는데 이제 미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매일 이거 하면 너무나 익숙하겠지만 네. 뭘 이런 걸 다 줄이냐 그런 거죠. 자, 제목이 이래요. 요즘 중국 투자가 뜬다. 최선호주로 찍은 종목 나우라. 나우라 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창신 반도체가 나옵니다. 창신 반도체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뭐 몰라? 자주 들어보면 진짜 관심이 없구나. 자, 애플의 CEO가 네. 삼성하고 SK, TSMC 반도체 비싸가지고 어딜 찾아갔어요? 창신 반도체. 근데 까였죠. 우리가 더 비싸요. 이러면서 더 까였죠. 자, 여기에 취지는요, 딱 찍어가지고 증권회사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하며, 예, 다 그냥 영어 쳐발랐죠. 섹터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나우라에 대한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난리 났고요. 그쪽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규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뜨면 놀라게 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죠. 요즘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열심히 빨리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물량엔 장사가 없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물량인 장사 없다니까. 중국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쓰레기 로봇을 만들다가 결국은요 명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조업의 숙명입니다. 자, 제가 가져온 이유 맨 아래쪽으로 할게요. 되게 길어요. 네. 자, 이렇게 긴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근거로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요즘은 또 이런 거 아는 척하는 사람들 되게 또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좀 이렇게 높게 생각합니다. 자, 나우라 외에 차선호주로 파운드리의 SMIC, 팹리스의 캠브리콘, 메모리의 CXMT가 창신 반도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회사고요. 최근에 나스닥인가요? 미국이 상장했고요. 상장한 중국 회사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창신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요. 자, 뭐 올해 들어서 계속 나왔던 게 이거예요. 갑자기 듣지도 못했던 창신 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메이저로 큰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셈이 많잖아요. 창신 반도체의 핵심 인력 누굴까요? 삼성전자 출신이다. 그러겠죠. 적어도 30% 이상이 삼성전자 출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어때요?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자, 투자의 세계에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잖아요. 전쟁 났을 때, 그러면 방산업체에 투자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의 어때요? 상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신 반도체는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불어줘도.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추천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라는 입장. 항상 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첫 번째, 중국 시장의 특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요. 맨 위에서 그만하시죠? 그럼 그만하는 거야. 알리바바 생각해보세요. 그만하시죠? 갑자기 알리바바가 지금 중국의 시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사회주의거든요. 그리고 정보 공개가 되게 낮아요. 우리 중국 투자 열심히 하셨던 2006년, 2007년 생각해보세요. 중국 투자 좋다고 했지만 왜 좋아요?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인구가 14억이니까.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펀더먼털, 경제적으로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회적 기반이요? 인프라 변했습니까? 전 변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수익 많이 보고 정말 괜찮을 때 조금 이후에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투자를 지금은 많이들 좀 안전자산을 옮겨가고 있는 측면인데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장이든 중장이든 국장이든 어디든 일단은 그래도 투자를 저는 좀 그래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비중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그래도 여기 뭐 마지막에 뭐 ETF 뭐 하나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조금씩
함께 사보시면서 세계적인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막바지 여름, 이제 태풍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러한 시기인데요. 건강을 잘 하시면서 8월 달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